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의미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우리 144페이지고요. 자, 의미론인데, 자, 이 의미론에서의 기출문제들 유형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대다수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휘의 유의어와 또는 반의어, 동의이어, 그 다음에 문장에 있어서는 중의적 표현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는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하는 수업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번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외울 때는 충분히 계속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144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언어와 의미 부분은요,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겁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 소리라는 게 있죠.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죠? 그렇죠. 의미를 전달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1번 보세요. 언어의 의미 보면은 언어는 말소리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자, 거기 꽃 모양이 있죠. 그 꽃 모양을 보면은 그게 하나의 의미인데 그것을 꽃이라는 글자, 즉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플라워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꽃이라는 대상은 똑같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의미를 우리의 의미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소리는 의미가 없으면 언어가 안 됩니다. 꼭 의미가 있어야 하나의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어는 단어나 문장으로 행하여지는 말소리에 의미 있는 표현이다 해갖고, 아버지, 사과 이런 것들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었다는 하나의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언어의 구성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고요. 자, 옆에 세 번째, 언어의 지시성 보겠습니다. 어떤 언어 표현이 그 의미를 나타내는 실제 대상을 가리키는 것. 이제 꽃이라는 언어가 다시 그림이라는 실제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대상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추상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언어 표현의 의미는 청각 영상과 개념이 결합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 사물이나 대상을 가지는 말을 우리는 구체어라고 합니다. 즉 추상적 개념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실제 대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언어 표현의 의미는 청각 영상과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실제 대상이 없을 때에는 지시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추상어 또는 관념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이제 단어들의 관계.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동의의 뜻이 뭐죠? 동의. 같을 동자의 뜻, 의자죠. 그래서 뜻이 같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동의어 보세요. 동의어는요, 이음 동의어라고 해서 이음, 소리는 다르나, 동의, 뜻은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말소리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다, 숨지다, 또는 같은 단어 또 뭐 있죠? 죽다와 같은 단어, 돌아가시다, 뭐 사망하다 이런 단어도 있죠. 다 동의어입니다. 길을 묘표다, 그 다음에 풀, 나무 따위가 시들시들하다, 이것도 뭐예요? 죽다의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세요. 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의, 뜻이 다른 관계죠. 동음 이의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것들. 우리 눈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신체상에 눈이 있고요. 배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의 배와 먹는 배와 타는 배, 이런 것들 우리는 동음 이의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동음이어의 발생 원인 보세요. 의문적 원인은 즉 동음어가 아니던 단어가 음음 변화를 겪는 사이에 동음 관계에 놓이는 것. 옛날에는 말과 말이 그 모음이 달랐어요. 그렇죠? 아래 아자의 말과 그 다음에 말에 그냥 우리 모음 아가 있었는데 아래 아가 사라지면서 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동음이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래아 음의 소멸로 인한 동음이어의 발생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미적 원인. 다이어 가지고 있던 둘 이상의 연관된 의미가 연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서로 다른 말로 파악되는 경우. 이렇게 우리는 동음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의 관계입니다. 유의라는 것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유의라는 건 뭡니까? 뜻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뜻이 비슷한 단어. 자, 유의어.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서로 뭐라고요? 비슷한입니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낫과 얼굴, 밥, 맘마, 진지, 사망하다,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동음어라고 얘기했던 단어 중에 죽다와 그 다음에 사망하다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죽다, 숨지다 이게 이제 동의어로 보시지만 여기서는 유의어로 자 사망하다와 돌아가시다. 이거는 이제 유의관계로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문제 잠깐 볼래요? 이게 기출 문제인데 유의어의 종류가 다음과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기출 문제로 나옵니다. 강냉이, 옥수수 둘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단어죠, 그렇죠? 강냉이와 옥수수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강냉이나 옥수수는 둘 다 우리 고유어입니다. 고유어로서 유의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밑에 있는 친구, 벗 같은 의미죠? 근데 친구는 우리말, 그 다음에 벗은 외래어죠. 그 다음에 자 보족의 볼, 우물 이게 둘 다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4번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어와 외래어의 관계로 유의어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유의어인데 그 유의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다음은 잘못 쓰이기 쉬운 유의어들이다. 의미를 분명히 밝혀보자. 거기 부분은 별표를 쳐 놓으세요. 네,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확실하게 공부해 놓지 않으면은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요 끊임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그 수험생일 때,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일 때 많이 해봤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나 이제 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우리 단어장에다가 외워놓고 다니죠. 그 단어장을 이제 보면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굉장히 수도 없이 반복을 하죠. 그래서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뭐 공부를 책상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주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장을 마련을 꼭 하시고요. 그 단어장에다가 이 단어를 써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십시오.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공부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꼭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밑에 이제 4번에 반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반의어는요, 한 쌍의 단어가 서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반의어의 핵심은요 2번에 있습니다. 보세요. 반의어는 하나의 의미로서만 반대적으로 쓰일 뿐 다른 의미로는 반드시 동질성을 갖는다. 어떻게? 자, 뭐라고요? 꼭 하나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동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꼭 하나만 다른 거. 하나만 다른 게 우리는 반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 흑과 백, 오다 가다. 자, 이런 것들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이제 인간이라는 틀은 똑같죠? 근데 성별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반의어가 될까요? 할아버지와 소녀. 반의어가 되나요? 안 되죠. 자, 왜 안 될까요? 할아버지와 소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다르지만 나이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거는 분명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의어는요. 어떻게? 그렇죠. 반의어는 무조건 하나만입니다. 하나만.
하나의 의미 차이만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반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다이어는 의미상 서로 다른 단이어를 가진다. 이것도 별표를 쳐놓을게요. 자, 다이어를 보면은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양한 의미로 반이어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의 반이어는요, 오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의 반이어는요, 오다만 있지 않고요, 또 다른 단어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뛰다의 반이어는 일단은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니까, 자, 반이어는 걷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의미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다, 즉 물가가 뛰다 라고 할 때는요, 물가가 내리다의 의미로 써야 반이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반드시 살필 것 꼭 써놓으세요. 밑에 써놓으세요. 문맥적 의미를 반드시 살필 것. 그러고 나서 반이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반이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나왔을 때 다 1, 2, 3, 4, 5번이 다 가다예요. 가다. 근데 옆에 있는 반이어들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문맥적 의미로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3번, 2번, 3번, 4번에 2번,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4번에 2번, 3번 별표를 쳐놓고요. 반의관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옆에 예제를 보면은요, 다음은 반의관계의 단어들이다.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보자 라고 했어요. 밑에 이제 의미가 다 나와 있죠. 자, 긍정과 부정의 의미, 뭐 내포와 외연, 그 다음에 뭐 비관과 낙관, 영겁과 찰나, 긴장, 이완, 달변, 눌변, 빈천, 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 분명히 밑에 써져 있으니까 보시고요. 만약에 써있지 않은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사전을 반드시 찾으세요. 제가 안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을 찾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전을 보면서 반드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전에 보면은요, 표제어가 있고요. 그 표제어 밑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가다 1, 그 다음에 가다 2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우리 무슨 관계라고 할까요? 가다 1과 가다 2. 자,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같은 소리지만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동음 이의어라고 그래요. 동음 이의어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이어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가다 1에 1, 2 또는 가다 2에 1, 2, 3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가 바로 다의어의 관계입니다. 여기 세 개가 다의어의 관계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같은 소리의 의미, 그 가다 1에 1, 2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다의어고요. 가다 2에 또 1, 2, 3도 다의어입니다. 하지만 가다 1과 가다 2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동음 이의어의 관계예요. 다 아시죠? 다 아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에 하의 관계로 갑시다. 하의 관계. 자, 포함 관계인데 보세요.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관계에서 상의어와 하의어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 하의 관계는요, 상의어와 하의어를 얘기했을 때, 자, 밑에, 자, 표를 보세요. 상의어는 하의어에 비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는 상의어에 비해 의미가 구체적이며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다. 상의어와 하의어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표시. 자, 상의어와 하의어는요,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예를 보면은 과일의 사과, 배, 귤, 문학의 시, 소설, 희곡, 그 다음에 시가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거 우리는 상의어와 하의어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의미에 사용할 때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일단 별표를 칠게요. 자, 중의적 표현은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또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자,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다음 단어 중, 다음 문장의 그 중의적 표현 중 그 표현이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보면은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중의적 표현이에요. 근데 다른 걸 찾으라는 거야. 뭐가 다르지? 라고 봤더니 하나만 단어의, 즉 단어의 어휘의 중의성이고 나머지는 다 문장 내에서의 구조적 중의성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구조적 중의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보세요. 1번의 어휘적 중의성. 단어의 의미가 중의적인 경우에 문장 의미가 모호해진다. 이때는 문맥으로 문장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고 표시해. 문맥으로 문장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저 배 좀 봐 할 때 문맥에 의해서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를 딱 보여야 되죠. 저 배 좀 봐 라고 할 때 우리가 과일 가게에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과일이 되겠죠. 저 배 좀 봐, 사람을 가리키면요, 똥배를 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저 배 좀 봐 했을 때 바다에 있다면은 당연히 바닷가에 있는 배가 되겠죠. 어떤 상황 맥락을 따졌을 때, 그리고 글에서는요, 그 글의 문맥을 따졌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단어요? 즉 동음, 이의, 어나 또는 다의, 어에 의해서 중의적 해석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휘적 중의성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구조적 중의성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이 구조적 중의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조적 중의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 구조적 중의성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 구조적 중의성이 아닌 어휘적 중의성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중의성이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접속, 수식, 나열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장 구조의 모호성이 만드는 문장의 중의성인데 첫 번째가 수식어에 의한 중의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식어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자, 예쁜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 자, 예쁜 친구의 동생. 누가 예쁘다는 겁니까? 그쵸? 예쁜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친구의 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써놓을게요. 첫 번째는요, 콤마입니다. 그래서 예쁜 친구의 동생 할 때 친구가 예쁘면은요, 예쁜 친구의 콤마 동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예쁠 때는요, 예쁜 콤마 친구의 동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콤마로 구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수식어를 바로 수식받는 말 앞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맥상 딱 봐도 누가 예쁜 겁니까? 친구가 예쁜 게 아니라 동생이 예쁜 거겠죠. 그렇죠? 예, 예쁜 친구의 동생, 즉 동생이 예쁘기 때문에 친구의 예쁜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예쁜 동생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 아시겠죠? 문장의 중의성은요, 두 가지다. 첫 번째 뭐요? 콤마, 쉼표에 의해서. 두 번째는요, 수식을 받는 말 앞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을 하세요. 써놓으세요, 필기. 자, 두 번째입니다. 접속어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접속어의 의미 기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내가 영희와 순자를 만났다. 첫 번째 보면은 나와 영희가 함께 순자를 만났다는 의미. 그 다음에 내가 영희와 순자를 한꺼번에 만났다는 얘기. 세 번째는요, 내가 영희를 만났고요. 또 내가 순자를 만났다는 세 가지입니다. 접속조사 와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의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내가 영희와 순자를 한꺼번에 만난 것이 되면 이거는 혼문장이 돼버려요. 왜? 함께 만난 거니까 목적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영희를 따로 만났고 순자를 따로 만났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견문장이 되는 겁니다. 와와 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견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얘는 혼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견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문장과 견문장이 차이될 때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어떻게 의미를 제대로 하려면은요, 내가 영희와 함께 순자를 만났다 라든지 내가 만난 것은 영희와 순자이다 이러든지, 이렇게 문맥을 뒤로 배치하거나 서술어를 추가함으로써요, 수식어를 추가함으로써 그 의미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쉼표, 내가 콤마 영희와 순자를 만났던, 내가 영희와 콤마면은요 순자를 영희와 함께 만난, 이런 의미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부정문의 중의성. 나는 어제 택시를 타지 않았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 내가 어제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는 어제 택시를 타지 않고 오늘 탔다. 어제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탔다. 어제 택시를 타지 않고 잡기만 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정문의 중의성은요, 바로 그런 의미들을요, 이제 보조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를 다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보세요.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가 다 오지 않았다는 의미와 일부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시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보조사, 는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친구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또는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병렬 구문의 중의성입니다. 자, 병렬 구문의 중의성 보세요.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4개를 주셨다. 자,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4개라고 하는 건 사과 플러스 귤이 4개인지, 사과 4개, 귤 4개 합쳐서 8개인지 의미가 모호해지죠. 그래서 이런 걸 병렬 구문의 중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사과 1개와 귤 4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가지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나타내주면은 중의성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4개와 귤 4개, 또는 사과와 귤을 합쳐서, 또는 사과 하나와 귤 4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비교 구문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자, 역시 비교 구문인데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자,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요,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비디오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문맥상 어떤 게 더 맞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게 조금 더 맞겠죠.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참 비참하지만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일 걸로 보입니다. 자, 6번째, 의를 포함한 명사구 사용 보세요. 자, 탁자 위에 어머니의 그림이 놓여 있다. 어머니의 그림 표시해 보세요. 자, 어머니의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어머니가 소유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림. 두 번째는요, 어머니를 그린 그림. 어머니를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어머니의 그림이니까 어머니가 소유했고 어머니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자, 어머니가 그린 그림, 그쵸? 어머니가 그린 그림. 이렇게 3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수식어, 서술어를 여기는 제대로 넣어야 되겠죠. 이 그림은 어머니가 소유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어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가 이제 은유적 중의성입니다. 중의성입니다. 자, 그녀는 천사다라고 할 때 천사는 비유적 표현, 즉 은유법이죠. 자, 이 은유적 중의성은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천사다라는 건 외모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녀의 성격을 거론할 때도 쓰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유적 중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표시를 해놨는데, 구조적 중의성을 제거하는 방법에 하나, 둘, 셋, 4가지를 지금 일단은 표시해놨습니다. 반드시 별표를 쳐놓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의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별표를 치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옆에 간접적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간접적 표현이랑 거기 직접적 표현과 이제 간접적 표현 나오는데, 당연히 직접적 표현이라는 건 직접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간접적 표현은요, 단어, 문장의 표면의 의미와 속뜻이 다른 표현을 얘기하는데, 자, 평서문이 제한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덥네. 덥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에어컨을 좀 켜줘. 뭐 선풍기를 틀어줘. 이런 창문을 열어줘.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덥네. 맞아요, 더워요. 이거는 참 센스가 없는 거죠. 간접적인 표현의 첫 번째, 평서문이 제한을 의미할 때입니다. 두 번째, 감탄문이 제한을 의미할 때. 재미없어. 이건 뭐예요? 그만 보자라는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세 번째, 의문문이 또 제한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같이 갈까? 라는 거는 같이 가고 싶다는 거죠. 같이 갈까? 밥 먹을까? 이건 뭐야? 밥을 먹고 싶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의문문이 간접적인 제한을 의미할 때요. 명령문이 거절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한테 다음에 오세요. 안 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의미, 간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왜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 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죠. 그냥 간접적인 거절이죠. 난 여기서 물건 안 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점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네 둘러보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잘 못하는 민족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간접적인 표현이 발달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 관용적 표현은 참 많이 쓰죠. 자, 보세요. 밑에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쓰인 표현 중에 각각의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 속담, 격언 등도 이에 속한다. 자, 그는 발이 넓은 사람이다. 진짜 발이 넓은, 평발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발이 넓다는 인맥이 넓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 밑에 보면은 손이 크다. 큰 코 다친다,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떡국을 먹었다, 이런 표현들은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눈이 삐었다. 눈이 삐었다는 건 진짜 눈이 삘 수가 없는 거죠. 안목이 부족하다의 어떤 의미가 되고요. 우리 미역국 먹다 뭐예요? 미역국 먹다. 자, 탈락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미역국을 먹다, 미역국을 마시다라는 건 탈락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속담 같은 경우도요, 바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거는 말조심을 하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용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잉여적 표현. 말이나 글에서 앞이나 뒤에 붙어 있는 의미상 불필요한 말을 반복해서 쓰는 말. 자,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중복될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보세요. 여성, 자매 두 분이 왔어야 할 때 여성과 자매가 의미상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요, 이거요. 진짜, 정말, 이런 말들 있죠. 반복되는 말들. 우리 이런 걸 이제 군소리 또는 최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잉여적 표현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단어들이고요. 있잖아. 너 지금 바쁘니? 이거, 있잖아. 이런 거. 돌이켜, 회고해 본다 할 때, 돌이키다와 회. 같은 의미죠. 그쵸? 돌이켜와 회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또는 회고해 보건대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역전 앞에서 만나자. 뭐가 반복되죠? 역전할 때 전자가 앞전자죠. 그러니까 역 앞에서 만나자 또는 역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관용 의미상 어떤 중의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간접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일단은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의미의 변화는 결국 고어들을 조금 많이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 쓰였던 단어들이 현재는 어떤 의미로 변화했는지 또는
축소했는지 아니면 또 새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변화에는요, 밑에 보면은 원인이 나옵니다. 언어적인 원인과 역사적 원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인들은 일단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시험에서도요,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의미 변화의 원인이 다른 하나는 나올 수가 있겠죠, 충분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의미 변화의 어떤 원인을요, 언어적인지, 역사적인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지, 심리적인지, 일단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단어들 잘 보시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요, 이제 의미 변화의 결과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표시할게요. 의미 확대입니다. 의미 확대. 그러니까 원래 쓰이던 의미보다 더 크게 다른 의미가 다 붙어서 더 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온전할 때 그 온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 온이라는 단어는요, 온백 해갖고 백이라는 순 우리말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은 사라졌고요. 지금은 뭐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로 확대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새롭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확대됐다고도 얘기하는데, 오는요, 사라진 말로 소멸의 어떤 단어로 많이 얘기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갑이라는 거는 지자가 종이 지자로서 종이로 된 것만을 우린 지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가죽으로 된 걸 다 지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먹다는요, 음식을 먹다 해서 지금은 마시다, 피우다, 그다음에 품다 이런 의미로 다 쓰이고 있죠. 다이어의 어떤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영감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의 어떤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현재는 나이가 든 어르신을 다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자, 세수는요, 손을 씻다의 뜻입니다. 원래 세수는 원래 손을 씻다 의미인데, 지금은요, 얼굴을 씻다의 의미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방석은요, 네모난 걸 일단은 방석이라고 했지만, 지금은요, 깔고 앉는 모든 걸 다 방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는요, 예전에는 유적물에만,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우리는 다리라고 표현했다면, 지금은요, 자, 의자의 다리도 다리죠. 그러니까 유적물과 무적물 모두 포함한 거 우리는 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로 의미의 확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문장의 의미 관계 나와 있는데요. 문장의 유의 관계. 자, 문장의 구성 방식이 다르지만 의미가 같을 때 두 문장을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의 유의 관계는 같은 의미의 단어나 어구가 사용된 문장이나 같은 의미의 일상적 표현과 관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 사이에서 성립이 된다. 밑에 보세요. 효연이는 자존심이 셌다. 이건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존심이 센 겁니다. 근데 이걸 관용으로 바꿨을 때 효연이는 콧대가 높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둘 다 어때요? 의미가 같죠? 유의 관계로 본다는 겁니다. 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문장이 반대의 개념하고 있어. 채연이는 학원에 간다. 채연이는 학원에 가지 않는다.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반의어를 통해서 의미를 형성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잠깐 볼까요? 문제 보면요,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2014년 서울시 9급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여기 4번에 보면은요, 어여쁘다는 조그맣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의 의미이다. 그런데 어여쁘다는요, 불쌍하다의 의미였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왔었죠.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하였을 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리고 좋을 빼셔도 할 때 그 어린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기할 때 그 어여삐입니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길 때 어여삐는 불쌍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어여쁘다의 예쁘다의 의미로 의미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의미로 쓰인 거죠. 밑에 5번에 어리다 나오죠? 어리석다에서 지금은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 의미 변화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152쪽에 있는 기출 예상 문제를 지금부터 풀기를 바랍니다. 잠깐 멈춰놓다가요, 다 풀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푸셨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왼쪽에 해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해설 나와 있는 것들과 함께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고 채점을 하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듣고요. 만약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과감히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에 밑줄 친 낱말이 정확하게 쓰인 것은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2번에 보면은요. 온 마을을 덮치는 와중에서도 그랬어요. 큰 물이 온 마을을 덮치는 와중에서도 이 와중이라는 뜻은요.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소용돌이를 친다라는 거니까 옆에 보면은 그 뜻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그 다음 1번, 3번, 4번은 옆에 이제 그 단어 반증이 아니라 방증, 그 다음에 3번에 애완이 아니라 슬픔, 그 다음에 4번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걸 말고요 귀감으로 삼아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것은요 남의 산에 돌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거를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산지석은 이렇게 성공 사례를 가지고 타산지석 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실패 사례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거 이제 아등바등이 잘못됐는데 어영부영의 뜻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아등바등의 뜻은 뭐냐면요.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어영부영은요 뚜렷하거나 적극적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뚜렷하거나 적극적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의 행동. 그러니까 좋은 청춘을 아등바등은 어떻게 열심히 좀 약간 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처럼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요 어영부영이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나머지 단어 뜻 주섬주섬 앉아서 볕단을 주섬주섬 안아서라는 것은요 하나하나 주어서 거둔다는 뜻이니까 맞고요. 괴발 알죠? 이거 글자는 이제 개와 고양이의 발이라는 뜻으로 아무렇게나 글자를 막 날렸을 때 우리는 괴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들부들이라는 것은요 시들어 생기가 없이 부드러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됐죠? 3번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지만 4번에 단어의 뜻을 사뭇 알아야 문장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뭇 알아야가 이 1, 2, 3, 4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옆에 해설되어 있으니까 역시 보시고요. 4번에 밑줄 친 어휘의 선택이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것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요 정답이 이제 2번으로 되어 있죠. 몸소는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영하의 기온에서 대기가 너무 건조하면 눈이 영글지 않아, 이게 엉기지 않아로 되어 있죠. 자, 영글다라는 것은요 여물다의 뜻입니다. 여문다는 게 영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엉기다라는 게 이제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엉기지 않아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에 침체된 고려 미술계에 있어서 단연 후광을 나타내, 후광이라는 것은요 사물을 더 빛나게 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두각을 써야 되겠죠. 자, 뛰어난 학식 또는 재능을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식과 행동과학과 인간교육의 이러한 격리라는 건 막거나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괴리라고 써야 되겠죠? 어그러져서 동떨어진다. 뭔가 맞지 않는다. 동떨어졌다는 건 괴리. 우리 또 괴리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단어를 써야 됩니다. 자, 5번에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자, 5번이 되고 나머지는 1, 2, 3, 4는 옆에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걸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세요. 한글 단어라고 쓰지 않고요. 우리는 고유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에 어법에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 2번인데 나머지는 한번 바꿔볼까요? 자, 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남보다 2배로 열심히 할 것이다. 무엇을? 공부를. 이렇게 되겠죠? 공부를 또는 인터넷 강의 듣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3번. 그는 편지 배달뿐만 아니라 편지 사용까지 읽어주었다. 누구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없었죠? 그는 나에게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4번. 철수는 진실한 사랑의 표시로 준비했던 선물을 줬다. 누구에게? 역시 빠졌죠? 나에게. 선물을 나에게 줬다. 또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7번 문제. 문장 성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자 1번 바꿔야 되겠죠.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행복은 명예와 부 등 외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세에 꾸며나가는 마음가짐을 갖는 데 있다. 이렇게 주어와 연결, 행복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데 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3번 해외여행이나 좋은 영화나 뮤지컬 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 영화, 뮤지컬 이것들이 서술어가 어디에 걸립니까? 다 관람하는 것에 걸리죠. 근데 관람할 수 있는 건 영화나 뮤지컬입니다. 여행은 관람할 수 없죠. 그래서 여행은 뭐예요? 해외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작업복이 튼튼하고 입기에 편하며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고쳐진다. 작업복 2가 아니라 작업복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올바른 문장 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8번에 밑줄 친 조사했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그는 어제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술이 취할 순 없죠. 술에 내가 취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많이 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나 어저께 술이 취했어.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한 겁니다. 조사 잘 쓰세요. 자, 9번에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문장이 어색한 것. 2번에 내가 영희를 돼지라고 부르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의미일 수는 없다가 아니라 나쁜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10번. 다음 중 문장에 중의성이 없고 자연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중의성이 있습니까? 그 잘생긴 사장의 아들. 자, 잘생긴이 사장인지 사장의 아들인지 헷갈리죠? 수식에 뭐 써? 나는 철수와 순이를 만났다. 어떻게 해요? 내가 철수와 순이를 만났는지, 내가 철수와 순이를 같이 만났는지, 또는 내가 철수를 따로 만나고 순이를 따로 만났는지 다 이것도 중의적 표현이죠. 자, 세 번째. 예쁜 소녀와 소년이 함께 걷고 있다. 예쁜 소녀인지 또 예쁜 소녀와 소년이, 소년도 예쁜 건지 이게 역시 수식이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의적입니다. 4번은 그런 표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다음 중 의미가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랬습니다. 자, 다음 중 의미가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했던 예문이에요. 다 오지 않았다는 거는요, 전체가 다 오지 않은 것과 일부가 오지 않은 중의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자,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역시 중의적이죠. 자, 철수와 함께 만났는지, 철수와 그 다음에 내가 영희를 만났는지 다르다 그랬죠? 세 번째,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자, 보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지 또는 선생님을 보고 싶은 학생이 많은 건지 차이가 있죠? 주체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가 뭐한 겁니다. 4번에 자, 이것이 내 동생이 그린 그림이다. 됐죠? 이거는 어떤 중의적 표현이 없습니다. 5번에 내가 좋아하는 수원의 선의를 만나고 싶다. 자, 내가 수원을 좋아하는 건지 선의를 좋아하는 건지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의미의 중복이 없는 건요. 자, 1번은 어디가 겹칩니까? 과반수다. 그 다음에 과반수가 넘는, 과반수가 할 때 과가 넘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게 중복이 됐고요. 미리와 예습할 때 미리와 예가 겹칩니다. 그때 당이 겹치고요. 어려운과 난이 겹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에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13번 의미가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돌아서는 할 때 슬픈 눈이 어머니가 돌아서는 건지 딸이 슬픈 눈으로 돌아서는 건지 모호한 거고요. 2번에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의 갑순이 제주도를 좋아하는지 갑순이를 좋아하는지. 세 번째 맞고요. 네 번째 경찰이 소리를 지르는 건지 도둑이 소리를 지르는 건지. 다섯 번째 철수는 아름다운 장미를 얘기하는 건지 여인을 이야기하는 건지가 모호한 겁니다. 자, 14번 의미의 중복이 없이 가장 경제적으로 표현한 문장. 정답 1번이죠. 나머지 보세요. 2번에 대강과 개요, 2번에 지나온과 과거, 3번에 밖으로와 표출 다 겹치는 문장입니다.
15번 의미의 변화와 관계가 없는 것은요. 자, 정답 4번이죠. 나머지 중생부터요. 1, 2, 3은 옆에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자, 왕이 왕정의 최고 책임자를 뜻하는 말에서 암산왕과 같이 제1인자 또는 왕방울, 왕거미와 같이 크다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바로 의미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확대가 됐죠. 원래 이제 왕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쓰였으니까 의미가 확대된 거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회적 원인으로 의미가 확대된 경우입니다. 됐죠? 자, 17번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천연두를 마마로 칭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호랑이나 이런 천연두가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자, 쓰이지 않기 위한 금기어인데 이거를요 이제 대용어, 즉 완곡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소라는 공간을 변소라고 하지 않고요, 해우소 이렇게 바꾸기도 했죠. 자, 18번 국어의 의미 변천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의 예로 적절한 거. 자, 기억은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고 단순히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 근데 밑줄이 잘못 쳐졌어요. 자,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고까지만 써요. 거기까지만 밑줄 쳐야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짐승의 의미는요, 의미가 오히려 축소가 된 예입니다. 그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9번 다음 중 단어의 확장의 예는 그랬어요. 자, 확장이죠. 자, 1번에 다리와 영감 보세요. 다리는 예전에 어떤 거요? 유정물만 해당했지만 지금은 무정물까지 다가. 영감은요, 예전에 조선시대의 벼슬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노인 전체.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굉장히 알고는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를 어떻게 해요? 그치? 그 노트에다가 반드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쉬는 시간, 즉 짜투리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이 부분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시험 기출문제 아까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 유의어를 고르는 거, 다이어를 고르는 거, 반의어를 고르는 거, 단어의 의미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또는 다른 하나는, 또 중복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알고도 당하는 게 이 파트입니다. 꼭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